일단 품사, 기본적인 품사, 그리고 단어 형성 관련해서 어간어미, 어근접사 같은 기초적인 개념어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의문의 변동 규칙, 예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먼저 볼게요. 품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품할 때 그 품이에요. 상품이라는 거죠. 물건이라는 건데 말을 만드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품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해야 결국에 문법에서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말고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춰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말을 만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형태가 변할 수 있냐 없느냐로 나눈다라는 거죠. 다들 알고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면 가변어, 형태가 변할 수 없으면 불변어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우리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곧 그 용어의 특성일 것이고, 용어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이후에 나오는 다른 분류들에서도 그거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변어 보시면 한국어에서 형태가 변한다라는 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먹다, 먹고, 먹으니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변어인 것이고, 불변어는 당연히 활용이 안 되는, 즉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들을 불변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당연히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단어들이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동사, 형용사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이 친구들은 활용이 되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활용이 되어서 문장에서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역할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무언가 설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설명을 받을 친구도 필요하겠죠. 문장의 주체가 되는 친구, 문장의 몸의 기능을 하는 말, 이게 이제 체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체언이 있으면 그럼 이게 두 가지 뭔가 덩어리가 있을 수 있을 건데, 뭐 사과, 밥 이렇게 단어만 두 가지, 체언만 두 가지 있어서는 문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체언 같은 경우에 혹은 다른 단어들이 앞뒤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표현해 주는 기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가 이제 우리가 관계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사과 먹다가 아니라 사과를 먹다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맛있는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이제 꾸미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걔네들이 우리가 수식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기능 5언 구품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언, 5개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5개가 뭔가 모이면 그중에 이상한 거 하나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독립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좀 잘 써볼까요? 다른 문장 성분, 다른 단어들이랑 상관없는 기능, 혹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와도 상관없는 기능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또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의미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친구들이 용언이라고 했어요. 활용이 돼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동작 설명하는 친구들은 동사일 것이고, 모양 설명하는 친구들은 형용사일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다 할 때 그 형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양형에 얼굴 용자를 쓴 거예요. 용모 단정하다 할 때 그 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에서 이미 용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단어라 생각하고 머릿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합해서 이거 이런 얘기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겠어요? 그 물건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형상이 있는 게 됐든 없는 게 됐든 부르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명사가 있고, 이름을 부를 거면 이름을 대신해서 불러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도 필요하고요. 숫자를 부르는 말도 필요해서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어는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어는 주로 이 체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동사랑 형용사는 활용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먹었다 라는 식으로 활용이 되면은 얘는 혼자 지금 단어 하나지만 문장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과, 밥, 안경, 핸드폰 이런 거는 단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문장 안에서 제 역할을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관계어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얘는 조력자예요. 기본적으로 체언의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도울 조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원, 무언가를 이제 이름을 붙여줬으면 걔네들 꾸밀 수도 있어야겠죠. 두 가지입니다. 관형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습니다. 관형사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당연히 갓관자를 쓴다고 했어요. 우리가 갓을 머리에다 씁니다. 머리에다가 갓을 이렇게 멋있게 쓰는데 왜 뜬금없이 문법 얘기에서 갓이 나왔냐 이거겠죠. 몸의 앞부분인 거예요. 몸의 앞부분. 문장에서 몸은 체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의 앞에 오는 애예요. 갓을 머리에 쓰니까 몸의 가장 앞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갓관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갓관자가 붙어서 얘네가 체언 앞에 갓처럼 붙어서 형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관형사라고 부르는 거고. 부사, 여기 부가 놀랍게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통령, 부회장 할 때 그 부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이제 verb라고 하거든요. 이게 동사가 끊으면, 얘를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니까 verb가 동사인 거고 이게 이제 붙여준 거예요. 붙이다,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동사에 더해주는 거죠. 알고 있지만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물론 용언 제외하고도 다른 체언,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수식어 두 개 사이에서 구분을 해야 할 때 관형사와 부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구분을 해야 한다면 관형사는 오직 체언의 앞에만 옵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식어인 건 확실한데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릴 때는 이게 관형사인지를 보면 돼요. 아니면 부사예요. 왜? 부사는 수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수식하고 있는 거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나? 동사를 수식하고 있나? 구를 수식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당연히 판단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형사 위주로 먼저 판단을 구분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독립어는 감탄사입니다. 야, 이 사과 참 맛있다. 그 사과 참 맛있다. 감탄할 때 쓰는 말을 주로 감탄사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감탄을 할 때 쓰는 말만 감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람, 부름, 누군가를 부르는 것 혹은 예를 들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다 감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탄만 하는 말이 감탄사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조금 헷갈리기 쉽다,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사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사실 나뉘어요. 숫자의 이름을 붙여주니까 양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을 것이고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라고 따로 분류할 수 있어요. 걔네들 이름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겁니다. 명사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자립성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자립할 수 있는 명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명사가 있어요.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약간 품사를 구분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나무 한 그루라고 할 수도 있고 나무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것도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고 얘도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좀 품사 구분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조사를 붙여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하려면 조사를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응용해서 구분해 쓰는 거지 그냥 조사 붙이면 이거야? 구분법이 이거구나 라고 그냥 별도의 정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사의 특성이 이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무언가를 하면 조사의 특성을 이용하면 품사를 구분할 수 있겠네. 이 사고방식이 아주 이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고난도 문제 나왔을 때 혹은 지금 만약에 학년이 낮다면 뒤에서 계속 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꾸준히 계속 쓰려면 단순 암기에 의존해서는 기억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어쨌든 원래 이야기로 들어와서 뒤에 조사를 붙여보면 나무 한 그루에 하나는 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나무 하나
는. 조사 붙일 수 있네. 나무 한 는 그루, 나무 한 가 그루, 나무 한 이 그루. 안 되죠. 얘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체언이에요. 체언인데 숫자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으니까 얘는 수사구나 라고 알면 되고,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못 붙였어요. 조사를 못 붙였다라는 건 체언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관형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관형사 중에서도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라서 수관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관형사인 거 알았으니까 이 친구는 뭐겠어요?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니까 얘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그루는 의존명사입니다. 항상 앞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만 쓸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과, 수박 이렇게 혼자 띡 쓸 수 있는 단어랑 성질이 다릅니다. 의존 명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도 보조사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얘네 두 개가 생각보다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그냥 이름 보면은 이미 티를 열심히 내고 있어요. 격조사지 않습니까? 뭐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 이렇게 알고 있을 건데, 문제는 이렇게 형태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은는이가 어쩌고저쩌고 외웠으면은 이거 는으로 끝나니까 이거 주격조사인 것 같고, 그러면 사람 이가 붙었는데 그럼 얘도 주격조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고, 얘네의 그 문법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건데, 격조사는 자격을 주는 조사예요. 원래는 특정 품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어들에게 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사를 탁 붙여주면은 얘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라고 하면은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주격조사는 다른 데 붙으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목적격조사는 거기에 붙으면 체언에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복격조사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는이가라고 외웠으면 이 문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품사 분석을 못 하겠죠. 주어고요,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다 아니다 앞에 혹은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보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격조사 땡땡 은은이가야 뭐는 보조사 땡땡 은은만도야 이렇게 외우면 장담하는데 올라가봤자 2등급입니다. 어쨌든 격조사는 뭔가 자격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얘는 의미를 보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해주는 거예요. 누구는 그 행동을 했다, 누구만 그 행동을 했다, 누구도 그 행동을 했다, 다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격조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격조사로 만약에 내가 품사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다면 보조사가 붙어 있을 땐 그 전략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다룰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품사, 우리가 의문 변동을 하기 위한 품사 혹은 아주 기초적인 품사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요 뒤에 9개를 그냥 외우거든요. 많이 외우면 이 앞에 5개까지 외우고, 근데 암기를 할 거면 이 밑에 알맹이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얘네를 외운 다음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니까 가변우구나,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그럼 몸의 기능을 하니까 체언이구나, 어떤 의미를 가지나?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니까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분되는 기준을 이해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멤버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공부하세요. 제발 그냥 외우지 마시고.